여러분 안녕하세요. 확인 문제 다들 푸셨나요? 아직 안 푸신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얼른 호다닥 풀고 와서 다시 같이 풀이를 들읍시다. 자, 바로바로 간단 체크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 거 좀 싫어해요. 여기다 글씨 쓰면 안 예쁘게 되잖아요. 일단 해봅시다. 고전소설에서는 어떤 사회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이게 힌트예요. 대표하는 어떤 인물? 네, 전형적 인물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전형적 인물. 그리고 고전소설의 배경이 천상, 하늘 위의 세계, 지상, 땅 위의 세계. 천상에는 옥황상제, 신선, 선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지상에는 우리들 사람들이 산다고 했었죠. 인간 세상.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거 이거를 어떤 구성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원적 구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3번 고전소설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필연적인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 없이 전부 다 어떻게 일어나던가요? 네, 전부 다 우연히 일어나요. 우연성을 보이며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성. 자, OX 한번 해볼게요.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적 구성. 여러분, 이 전기적은 위인 전기할 때 그 전기예요. 일대기를 다뤘으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 한 사람의 평생을, 일생을 다룬 전기적 구성의 작품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맞아요, 틀려요? 시간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 무슨 구성이라고 했었죠? 평면적 구성이에요. 평면적 구성. 2번. 서술자의 개입은 작품 밖의 서술자래요. 그러면 이 서술자는 몇 인칭인가요? 3인칭이죠. 맞아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고전소설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하나밖에 없다. 그 3인칭 전지적 작가,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말을 대신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서술자의 개입이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말을 대신 써주는 건가요? 대신 이야기해주는 거? 네, 그게 아니고 서술자의 개입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이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끼어들어서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했었죠. 3번 넘어가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네요. 이 단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영웅들은 그냥 안 태어나요. 그죠? 왕족이나 귀족 같은 어떤 혈통? 네, 고귀한 혈통.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사람과는 남다른 출생을 해요. 여기서 보통 사람과 다른 출생이라는 거는 그, 뭐, 기도로 태어나거나, 네, 알로 태어나거나, 그런 거를 의미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네, 능력을 타고나요. 왜냐? 이 사람들은 출신부터 다르니까. 전부 다 잘해요. 죽을 고비를 맞고 가족과 헤어져요. 이게 어린 시절에 겪는 시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도와줘요. 도와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주로 아빠 친구,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마침 이 조력자네 집에는 아들이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들 삼아서 그 집에서 양육됩니다. 길러집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어른이 된 후에는 이 어른이 되는 동안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자라나요. 그리고 공부만 잘하고 무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각종 아이템을 다 이렇게 득템을 해요. 뭐 갑옷, 용의 비늘로 만든 갑옷, 또 엄청 좋은 칼, 검, 그다음에 천리마 이건 기본으로 다 얻고 어디서 막 좋은 아이템도 다 득템을 해가지고 이제 위기를 맞아요. 이게 두 번째 시련인데 이 위기는 국가적 위기일 확률이 크더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럼 우리 주인공이
이제 이때가 되면 영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웅적인 활약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구하고 임금님 구해주고 네, 전쟁에서 승리하고 반란을 평정하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실전 문제 한번 볼게요. 고전소설도 똑같이 제목부터 보면서 접근을 할게요. 제목이 이생규장전, 이생규장전. 김시습 거예요. 여러분, 고전소설에서 두 사람의 작가 이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김시습과 박지원. 이 두 사람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 김시습은 금오신화라는 한문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한문 소설을 우리가 전기소설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전기는 위인 전기할 때 그 전기가 아니라 전기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런 전기입니다. 금오신화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다섯 가지 이야기가 묶여있는 소설집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생규장전이에요. 김시습의 금오신화 작품을 살짝 좀 보고 넘어갈까요? 네, 금오신화 작품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금오신화가 첫 번째 이생규장전, 두 번째 만복사 저포기, 세 번째 용궁부연록, 네 번째 남연부주지, 다섯 번째 치유부벽전기. 제목들이 참 보기 싫게 생겼죠? 근데 얘네들을 팀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숫자로 표현을 하자면 1번하고 2번은 귀신과 인간의 러브스토리예요. 귀신과 인간이 사랑을 나눠요. 네, 벌써 정기적이다, 그죠?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이게 여기 3번 보시면 용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용궁부영록은 주인공이 용궁을 방문해요. 용궁에 가가지고 용왕이랑 막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남연부재지는 얘도 어딜 가요? 저승을 방문해요.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이랑 또 막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이 3번, 4번은 뭐 비현실적인 공간, 네, 현실 세계를 벗어난 곳, 다른 세계, 이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5번에서는 선녀가 등장을 해서 선녀와 대화를 나눠요. 네, 어떤 절벽에서 술 한잔하고 선녀랑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공통점,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더라. 그래서 이 금호 신화를 우리는 전기소설이라고 불러요. 이 중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한 번 이상 그 수능 기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생규장전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 애가 이생규장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슬쩍 볼게요, 여러분. 자,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얘도 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아내 최랑과 함께 살던 이생은 여러분 사실 이게 엄청 생략된 거예요. 얘네 둘이 결혼할 때 되게 힘들게 결혼을 했거든요. 이 보시면 이 제목이 이생규장전이죠. 이게 주인공 이름이 이생이에요. 근데 성이 이시고 이름이 생아 이게 아니고 이 생자는 선비란 뜻이거든요. 이선비 이런 뜻이에요. 네, 주인공 이생이 규장 이 담장을 엿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생이 길을 가다가 이제 또 사랑은 우연히 찾아오잖아요. 그 길을 가다가 어느 집 담장 너머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 담장 너머 사이로 옛날 담장은 이제 돌담이니까 담장 너머로 이렇게 둘이 이제 눈이 마주치고 그대로 폴링업을 한 거지. 그래서 이생이 맨날 이제 그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최랑, 최랑이라는 이분이, 이 여성이 되게 신여성이야. 이분이 먼저 편지를 써가지고 그 담장 돌담 사이로 이렇게 편지를 탁 이렇게 밖으로 보내서 이생이 편지를 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둘이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생이 공부는 조금 하지만 벼슬도 없고 집안도 뭐 아직
과거급제도 안 했고, 그래서 집안의 기대를 막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막 결혼 허락을 막 안 해주는 거예요. 이생네 집에서. 넌 공부해야지, 이 녀석아, 이러면서. 근데 우리 채랑이 단식 투쟁을 해요.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러면서 단식 투쟁해가지고,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겨우겨우 했거든요. 근데, 홍건적의 난이 생겨요. 이 홍건적의 난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죠. 이 홍건적들이 그 중국의 소수민족들 중에 하나인데 홍건적이 얘들이 머리에 그 붉은색 두건을 두르고 다녀가지고 홍건적이라고 불렀대요. 아무튼 얘들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가족과 뿔풀이 흩어집니다. 그때 가족들은 모두 죽고 이세는 도적이 떠난 뒤 옛집으로 돌아가 슬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생략된 것이 뭐냐면 도적들이 막 왔을 때 이생이 도망을 가요. 혼자 도망가요. 아내 버리고. 아내 챙길 겨를도 없어서 혼자 도망가요. 그래서 도적들이 이제 최랑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막 이렇게 접근하니까 우리 최랑이 센 여성이거든요. 우리 최랑이 참지 않고 이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아 이러면서 날 죽여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건적들이 화가 나서 진짜 최랑을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생이 도적들이 다 간 뒤에 이제 자기가 이제 아내랑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못났다. 자, 스토리 볼게요. 그가 누구예요? 이생.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어,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 아내와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니까 완연히 한바탕의 꿈만 같았다. 밤중이 거의 되자, 여러분 밤이 됐어요.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줘요. 약간 분위기 형성되는 거 보이세요? 달빛이 희미하게 이렇게 조명 딱 이렇게 비춰줘요. 희미한 조명을. 그리고 낭하에서, 뜻풀이 봅시다. 복도에서, 얘가 이제 그 옛집에 있으니까 복도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들려요. 응? 지금 가족들 다 죽고 옛집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폐허가 된 거죠. 흉가가 되는 그런 집인데 발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온다. 살펴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대. 아내 죽었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대요. 이승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최랑의 귀신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미 죽은 사람인 걸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소? 대단한 강심장이다, 그죠?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을 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자, 그동안의 사정을 얘기해 준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장인물의 발화 속에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봅시다. 저는 본디 양방 가문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서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열심히 이제 당시에 이제 여성의 도리로 일컬어졌던 것들을 열심히 했고 시서와 시와 책, 글씨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남궁께서 이생 네가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 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맺었고 결혼을 했어요.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100년 동안 같이 살자 이렇게 했는데 사세가 이렇게 되자, 지금 일이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차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횡액이라는 말의 뜻도 보고 갈게요. 뜻밖의 닥쳐오는 좋지 않은 일, 그러니까 나쁜 일을 맞아서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횡액이 뭔지 밑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끝내 이리 같은 놈들, 환경적 놈들한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사람의 도리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난군과 척박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짝 잃은 새의 기억이라고 이제 밑줄이 쳐져 있네요. 한번 볼까요, 문제. 자, 짝 잃은 새. 이게 이생의 아내인 최랑의 상황을 빗댄 말이라고 할 때
채랑이 읊었을 만한 시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립던 그리워하던 이미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그러면 지금 내가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산을 보는 때 반가움이 그리던 사람이 왔을 때의 반가움보다 크다 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이거 우리 했어요. 만흥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말씀도 우음도 우음이 이제 웃음인데 산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웃어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좋대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 이심전심 이거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지금 짝이른 기억이 기억 어디 갔지? 기억 짝이른 새잖아요. 짝이른 새인데 갑자기 무라일체 탈락 얘는 아니에요. 정답이 아닙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봄바람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차곡차곡 접어서 넣었다가 뭐를? 밤을. 왜? 동짓달의 기나긴 밤이에요.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 그러니까 그 긴 밤을 한 허리를 중간을 딱 끊어내가지고 칼로 싹 베어가지고 봄바람 이불 밑에 차곡차곡 접어서 넣어놨다가 얼었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신 날 밤이면은 아까 킵해뒀던 그 밤을 굽이굽이 펼치겠대요.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것도 짝이른 새랑 맞지 않네요. 탈락. 3번. 도적대에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여러분, 원앙이 짝을 잃었대요. 마치 짝을 잃은 새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근우가 묻어주리. 여러분, 얘가 정답이에요. 이 3번이요, 사실. 3번이 우리 이생규장전과 같은 김시슬이 쓴 금호신화 작품에는 삽입시라는 게 있었어요. 삽입시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소설 중간에 삽입된 시를 말하는데 이 김시습이 자신의 어떤 유식함을 뽐내기 위하여 소설 중간중간에 시를 많이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얘가. 네. 도적대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홍건족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몰죽음을 당했어요. 최랑이 도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원앙이 짝을 잃은 신세가 됐지.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근우가 묻어주리. 3번이 적절한 시네요. 4번, 5번도 한번 살펴는 볼게요. 추강에, 가을강에 밤이 되니까 물결이 차노매라. 물결이 차갑대요. 낚시를 들이치니 낚싯대를 이렇게 던졌는데 고기가 안 물어요. 무심한, 여기서 무심한은 욕심 없는 달빛만 씻고 빈배를 저어온다. 이거는 자연을 즐기는 거네요. 그죠? 욕심 없는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거니까 얘도 탈락. 은하수의 까마까치, 까마귀랑 까치들이 아름다운 기약을 도와주었네. 여러분, 은하수랑 까마까치가 힌트인데 견우직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견우직녀가 출혈칠석에 한번 까마귀 까치가 놓아준 다리로 은하수를 건너서 아름다운 기약,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약속을 이제 지켰다. 이제 월화노인이요. 그 우리 그 동양 전설 속에 나오는 분인데 붉은 실로 그 인연이 되는 사람들의 손가락을 이렇게 묶어준다 이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월화노인이 붉은 실로 메어주리니 즉 너와 내가 인연이니까 천생연분이니까 봄바람이 불어도 두견새를 원망 마시오. 우리는 여기서 이 두견새는 한을 상징해요. 두견새 울음소리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봄바람이 불어도 두견새를 원망 마시오라는 것은 우리 둘이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에게 헤어짐은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랑시네요. 그래서 얘도 탈락. 정답은 3번입니다. 맞추셨나요? 맞췄다고 믿어요. 계속 볼게요. 자,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을 의지할 곳 없음이 한스러웠습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 이제 영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 귀신이라고 귀밍한 거지. 근데 이 생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 너무 사랑하는데 왜 도망갔을까? 어쨌든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어,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여기네요. 여기 보시면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리가 중하다. 이 부분이, 이 의리가, 어, 빨간색이 너무 무섭네요. 다시. 이 의리가 여러분, 이게 유교적인 관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절을 지키느라 목숨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정절을 중시하던 당시 유교적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요.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은 다행이었습니다만 하잖아요. 정조를 지켜서 다행인데 누가 산산조각이 난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버려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 인생과 행복했던 그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 슬픔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돌아와서 제 환신이 나의 그 몸이 새로 이게 바뀐 몸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 새롭게 이제 몸을 입어서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난궁과 저와는 3세가 전생, 현생, 후생 이렇게 세 번의 생애에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오랫동안 빚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옛날의 맹세가 이제 우리 결혼 뭐 100년 만년 행복하게 천년만년 살자 그 맹세를 지키러 왔다. 난궁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너만 괜찮다면 내가 지금 귀신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사랑해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난궁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생은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것은 본디 나의 소원이요. 그게 내 소원이야. 라면서 즐겁게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 줄거리 보시면 몇 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이생이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딱 아내 껌딱지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긴 해요. 하는데 몇 년 후에 아내가 최랑이 저승길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저승으로 돌아와요. 아내를 그리워하던 이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사병으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소설이 거의 90%는 다 해피엔딩이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10% 중에 들어가는 애들이 금오신화예요. 금오신화의 주인공들은 죽거나 행방불명되거든요. 그래서 비극적 엔딩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생이 죽은 아내와 만나는 장면, 귀신과 만나는 장면에서 전기성 드러나죠. 2번, 아내가 환생한 것으로 보아 아내는 천상의 인물이 아내가 정체가 선녀인가? 네. 여러분, 이게 환생이 아니라요. 그냥 죽고 나서, 육신을 잃었죠. 육신을 잃고 그냥 온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이게 환생이 아니에요. 2번이 정답. 3번. 아내를 맞이하는 이생의 태도에서 이 글의 주제인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 드러나는군. 애절한 사랑 맞습니다. 4번. 이생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면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군. 비록 전쟁 중에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긴 했지만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 귀신인 아내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평면적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전소설의 인물들은 다 평면적 인물이에요. 5번. 이생이 옛집으로 되돌아가서 죽은 아내와 만나는 장면에서는 사건 전개의 우연성이 나타나는 것. 타이밍 딱 맞물리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보실게요. 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얘도. 김만중의 구운몽. 여러분, 이 구운몽도 우리가 살짝 필기할 게 좀 있어요. 이 구운몽이 여러분, 제목에 의미가 좀 있거든요. 얘도 수능 기출 작품인데 일단 한 글자씩 따지고 볼게요. 구가 이게 숫자 9예요. 숫자 9. 등장인물이 9명이에요. 어떻게 9명이냐면 이 주인공이 성진이라는 사람인데 얘는 승려예요, 승려. 그리고 8명의 선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총 합쳐서 9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진이가 승려인데 성진이 사는 세계에 선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는 세계는 천상계예요. 인간 세상이 아니에요. 성진이의 스승님이 그 육관대사라는 또 큰 스님이 계신데 그분이 뭔가 강의를 하면은 누가 참석을 하냐면 동해 용왕이 참석을 하고요. 막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이 사는 세계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 천상계에 살고 있어요. 얘들이. 그리고 운 이게 그 구름 문자인데
약간 우리 왜 좀 허황된 말을 할 때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운이 인생이 뜬구름 같다. 구름. 언제 흩어져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거. 그래서 이 운이 작품의 주제를 의미해요. 무엇이냐? 인생 무상. 인생 허무하다. 그리고 몽. 이거는 작품의 구조를 말하는데 이게 꿈몽자거든요. 꿈몽자.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얘들이 꿈을 꿔요. 그리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꿈을 꿔서 꿈속에서 어떤 다양한 체험을 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아까 제가 얘네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천상계라 그랬죠? 여러분, 이 현실이 천상계예요, 천상계. 이거 헷갈리겠다. 이거를 이렇게 적을게요. 이 현실이 천상계예요. 네, 이미 정기적인 세계인 거죠. 그리고 얘들이 꿈속에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서 인간 체험을 해요. 지상계라고 할게요. 네, 꿈속에서 인간 체험을 해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천상계로 돌아가요. 우리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꿈속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그렇게 비현실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얘들은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살다가 꿈속에서 인간 체험을 해요. 왜냐면 얘들이 잘못을 했거든요. 어떤 잘못을 했냐면 성진이가 이제 스승님의 심부름으로 스승님이 성진이 불러서 야 네가 내 제자니까 애제자니까 내가 아끼는 제자니까 저번에 그 동해 용왕이 내 강의 들으러 왔었는데 너가 저기 동해 용궁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고 와라 하고 보내요. 갔는데 동해 용왕이 성진이한테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막 시푸드 뷔페 차려주고 막 인어공주랑 막 이렇게 놀게 해주고 그래서 성진이가 용궁에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술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얘가 약간 그 맛을 봐버렸어.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이 그 다리 맞은편에서 팔선녀, 네, 선녀 8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8명이잖아요. 예, 한 명씩 보는데 너무 다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가지고 얘들이 다리 중간에서 만났어요. 마주쳤어요. 근데 어느 한쪽이 이제 비켜줘야지 다리를 건너갈 텐데 아무도 비키지 않아. 이 성진이가 이때다 하면서 얘가 또 얘 그 천상계 존재잖아요. 비현실적이잖아요. 얘가 또 뭔가 좀 도술 같은 거 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허공에서 꽃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선물해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아홉 명이서 막 깨르르 이렇게 행복하게 재밌게 잘 놀고 각자 이제 처소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성진이는 스님이니까 승려이니까 이제 불경을 펼쳐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요. 탈선이 얼굴이 자꾸 생각나. 근데 여러분, 한 명당 10분씩만 생각해도 80분이잖아요. 공부가 안 돼요. 팔선녀도 마찬가지로 뭐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진이와 팔선녀가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도 인간 세상의 인간들처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부자로 살고, 뭐 이렇게 누리고 다 누리고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성진이네 스승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 봐라 해가지고 야 너네 그렇게 인간이 되고 싶으면 꿈속에서 인간 체험 한번 해봐라 하고 꿈을 꾸게 해요. 9명 전부 다. 그래서 이 성진이는 이 꿈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고요. 팔선녀도 각각 이제 8명의 여인으로 각각 태어나는데 되게 신분이 다양하게 태어나요. 공주, 그 다음에 뭐 귀족딸, 그 다음에 심지어 자객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막 태어나가지고 네, 예상이 되시겠죠? 네, 나중에 성진이가 이 8명 전부와 결혼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9명이서 이제 행복하게 꿈속에서 인간 체험을 하면서 거의 한 평생을 살아요. 언제까지 꿈을 꾸냐면 성진이가 벼슬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까지 꿈을 꿔요. 은퇴할 때가 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오는 스토리가 어딘지를 좀 보자면 봅시다. 앞에 잠깐 볼게요. 여기가 이제 그 성진이가, 어, 인간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부분이네요.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천상계인 연화도량에서 불도가 뜻을 보면은, 네, 부처의 가르침을 공부하던 성진이가
육관대사, 이 스승님이에요. 육관대사의 심부름으로 동정호에 사는, 동해가 아니었구나. 동정호 용왕을 만나러 갔다가 용왕의 권유로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서 서로 희롱한다. 이렇게 장난치고 놀았다는 뜻이에요, 이거. 범죄 희롱이 아니고. 그래서 그날 밤 이럭저럭 잠을 이루지 못하여 밤이 이미 깊었다. 눈을 감으면 팔선녀가 앞에 있고 앉았고 눈을 떠보면 문득 한 데가 없었다. 성진이 크게 놀라서 뉘우치며 생각하되 불법 공부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일인데 사사로운 마음이 이렇듯 일어나니 어찌 나의 앞날을 해롭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억 사사로운 마음 한번 확인할게요. 어, 이 글에서 성진에게 사사로운 마음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쓰래요. 누구? 네, 팔선녀. 팔선녀입니다. 팔선녀가 사사로운 마음을 일으켰어요. 하고 즉시 향로에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이제 향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포단 봅시다. 포단이 방석이에요. 그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그 스님들 앉아 있는 방석. 거기에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어서 염주를 굴리며 연부를 합니다. 이때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이제 심부름하는 아이가 급히 말하되 사형 주무십니까? 사부께서 부르십니다.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얘들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성진이가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게 된 걸 들키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짖대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성진이가 크게 놀라 신을 벗고 뜰 앞뜰에 내려가서 엎드려서 말하기를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일찍이 한 말도 불손하게 한 적이 없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이르되 네가 용궁에 가서 술을 먹었잖아. 그 죄도 있고 오다가 돌다리 위에서 팔선녀와 함께 언어를 수작하고 네, 수작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대화했다. 그러니까 너 왜 교류를 했니? 얘네들과 꽃을 던져 희롱하였으니 그 죄 어찌하며 돌아온 후에 선녀를 또 그리워해가지고 불가의 경계를 전혀 잊고 인간의 부귀 나도 인간들처럼 부귀영화 누리고 싶다 이거 생각하니 그러고서 공부를 어찌하겠느냐 네 죄가 중하여 이곳에 있지 못할 것이니 네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거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혼을 냈어요. 그래서 성진이가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가로되 말하기를 스승님 저에게 진실로 죄가 있지만 제가 잘못했는데요. 주계를 파한 것은 주계. 여기 보시면 술을 삼가라는 술 마시지 마라는 훈계를 파한 것, 어긴 것은 어디 갔죠? 네, 어디죠? 여기네요. 용왕이 괴롭게 권해서 하도 마시라고 해가지고 내가 마지못해 마신 것이고 선녀와 더불어 언어를 수작하고 대화하고 꽃을 던져 희롱한 것은 길을 빌리기 좀 비켜달라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길을 빌리기 위함이라서 각별히 부정한 말을 한 바가 없고 선방에 돌아온 후 이제 절에 돌아온 후에 잠시 동안 마음을 잡지 못한 건 맞는데 마침내 스스로 뉘우쳐서 뜻을 바르게 하였습니다. 제자에게 죄가 있으면 사부께서 회초리로 때려 꾸짖으실 뿐이시지 어찌하여 차마 내치려 하십니까? 나가라니요. 사부님을 우러르기를 부모같이 하여서 제가 12살에 부모를 버리고 사부님을 쫓아 머리를 깎은 이후에 연하도량이 곧 제 집이니 저를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대사가 이르되 네가 가고자 하기에 가라 하는 것이니 네가 만일 있고자 하면 누가 능히 가라 하겠느냐? 네가 또 말하기를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하는데 너의 가고자 하는 곳이 너의 갈 곳이니라. 대사가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황건역사는 어디 있느냐? 황건역사는 신장의 하나 힘이 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불교 세계관의 어떤 인물인데 엄청 힘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공중으로부터 신이 한 명 내려와가지고 명령을 기다리니 대사가 분부하되 네 죄인을 성진이를 영거하여 데리고 나가서 풍도에 가서 도가 지옥 지옥에 가서 버려 지옥에 가서 교부하고 오너라 내어주고 오너라 혼 되게 심하게 나네요. 뒷부분 줄거리 성진이 풍도로 간 후에 팔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추방돼요. 근데 그게 이제 꿈이었어요. 얘네들은 모르고 꿈에서 양소유로 태어난 성진이가 쭉 살아가다가 나중에 팔남자 얘네들이 팔선녀죠. 차례대로 만나서 2명의 처와 6명의 첩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을 깨닫고 꿈에서 깨어나요. 이후에 성진이랑 팔선녀가 인생이 다 부질없는 거구나 하면서 참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불교에 정진해서 극락세계로 간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을게요. 대사는 비현실적인 능력을 소유한 초월적 인물이다. 성진이 스승이 뭔가 범상치 않지 않아요? 네, 비현실적인 능력을 소유한 초월적 인물 맞습니다.
2번, 일상 대화에서 잘 쓰지 않는 문어체 표현이 사용된다. 여러분, 이 말투, 얘네들 말투 쓰세요? 안 쓰죠? 네, 문어체 맞아요. 3번, 작품의 배경인 연화도량은 현실을 초월한 공간. 맞습니다. 천상계의 공간이에요. 4번, 성진과 팔선녀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쫓겨나는 벌을 받아요. 이런 거 뭐라 그랬죠? 적강이에요. 5번, 성진이가 풍도로 쫓겨나는 것은 영웅의 일대기 중에 죽을 고비를 맞고 가족과 헤어지는 과정?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앞에 다 맞았으니까 네, 당연히 얘가 정답이 아닌데 여러분 얘가 풍도로 쫓겨가는 거는 죽을 고비를 맞고 가족과 헤어지는 거 이거는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서 주인공이 이제 어린 시절에 겪는 시련인데요. 여러분 지금 성진이는 승려예요.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해당하지 않아요. 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이제 마지막 작품 네, 우리 너무 익숙한 홍길동전 보겠습니다. 재빠르게 볼게요. 근데 얘도 보세요. 수능에 나왔어요. 이거 홍길동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홍판서와 얘가 길동이 아빠 시비 춘삼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다가 부친께 이 홍판서한테 호부호영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형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길동이가 서자인데 홍판서의 정실 부인 사이에서 길동이 형이 있거든요. 홍인형이라는 형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럼 허락받기 전에는 대감마님, 네, 도련님이라고 불렀었어요. 집을 나와서 활빈당 활동을 벌여가지고 조정과 대립하다가 병조판서 벼슬을 받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생략된 건데 길동이가 이제 사실 가출을 한 거죠. 가출을 해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그 도적들을 만났는데 도적들의 그 짱을 길동이가 때려 눕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이제 도적들의 짱이 되어가지고 우리 도적 나쁜 놈 하지 말고 활 살린다. 빈 가난한 것을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의적이 되자 해가지고 얘들이 막 전국에 그 세금 운송 그 술에 막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현상금 걸고 난리가 났는데 아무도 못 잡았어요 길동이를. 그래서 길동이가 임금님한테 이제 딜을 한 거죠. 제가 서자라서 그 과거를 못 칩니다. 나 병조판서 벼슬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할 수가 없다고. 자기 병조판서 벼슬 한 번만 주면은 자기가 조선 팔도에 있는 도적들 다 데리고 조선을 떠나겠다.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오케이 해갖고 벼슬 한번 해요. 벼슬을 하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음력 9월 보름에 임금님이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걸으실세 문득 갑자기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공중에서 피리 소리가 청하는 가운데 한 소년이 내려와요. 여러분, 바람 타고, 이거 말고, 색치. 바람 타고 소년이 갑자기 내려와요, 여러분. 네, 정기적이죠? 임금님이 놀라서 묻기를, 선동이, 이제 신선 아이가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무슨 일을 말하고자 하느냐? 소년이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전임, 지난 병조판서 홍길동이 옵니다. 임금님이 놀라서 묻기를, 야, 너 왜 밤에 왜 왔냐? 대답하기를,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했으나, 오래오래 임금님을 모실까 했으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문으로는 홍문관 벼슬이 막히고, 무로는 선종관 벼슬길이 막혔습니다. 서자의 차별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까닭에 활빈당으로 더불어 사방을 멋대로 돌아다니며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정에 죄를 지었던 것이온데 이는 전하로 하여금 아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제 벼슬을 내리어 신의 소원을 풀어주셨으니 전하를 하직하고 작별 인사를 드리고 조선을 떠나가옵니다. 약속 지키네요.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하더니 공중에 올라서 아득히 날아가거네요. 날아가. 이것도 정기적이네요. 임금님이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였다. 그 후로는 길동의 패단이 없으니 이 길동이의 패단이 활빈당이 막 이렇게 그 세금 털어가지고 백성들 도와주고 이런 게 없으니 사방이 태평하였다.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떠나서 남경 땅에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가서 수천 채의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고 무기 창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니 병사는 잘 훈련되고 양식도 풍족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략 이후에 상주 인형이 나오는데 이 인형이가 길동이 형이거든요. 곧 길동이라 자세히 보니 곧 길동이라 붙잡고 통곡하며 아우야, 그 사이 어디 갔더냐? 아버지께서 평소에 유언이 간절하셨는데 이제 오니 어찌 자식이 돌이겠느냐? 유언이래. 아버지 돌아가셨나 봐요.
하며 손을 이끌고 내당에 들어가 모부인, 이 모부인은 이제 그 인형이 엄마, 정실부인 배웠고 춘섬을 상면하여 춘섬이가 길동이 친엄마 한바탕 통고가였다. 야, 네가 어찌 중이 되어 다니느냐? 아, 길동이가 스님 분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소자가 조선을 떠나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서 지수를 배웠습니다. 땅의 어떤 술법을 배웠대요. 이제 부친을 위하여, 아, 이게 그거네요. 그 풍수지리를 배웠다. 이제 부친을 위하여 좋은 터를 구했으니 모친은 염려 마소서. 인형이 크게 기뻐 말하기를, 야, 너의 재주가 기이한지라 좋은 터를 얻었으면 무슨 염려가 있겠냐. 다음날 길동이 운구하여 이제 그 아버지의 그 관을 가지고 가서 제 모친을 모시고 서강 강변에 이르니 지위에 놓은 대로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올라 화살같이 빨리 저 한 곳에 다다르니 여러 사람이 수십 척의 배를 대어놓고 있었다. 서로 반기며 호위하여 가니 그 광경이 대단하였다. 어언가 잠시 뒤 산위에 다다름에 인형이 자세히 본즉 산세가 웅장한지라 길동의 지식을 못내 탐복하였다. 감탄하였다. 일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 산소 잘 묻어드리고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까 백씨와 조씨가 길동이 부인들이에요. 시어머니와 시숙이 인형이 맞아 배우는 한편 인형과 춘섬은 못내 길동의 지식을 탐복하였다. 여러 날이 되자 인형은 길동과 춘섬을 이별하면서 산소를 극진히 모시라 당부한 후 산소에 하직 인사드리고 출발했다.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배우고 조선에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전후 사실을 고하니 부인이 신기하게 여겼다. 길동이 제사를 극진히 받들여 3년상을 마침에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쓰니 병사는 잘 조련되고 양식도 풍족하되어 그래서 남쪽에 율도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기름진 평야가 수천리나 되며 덕화가 행해지니 이 덕이 행해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인품과 이런 게 좋다. 실로 살기 좋은 나라라 길동이 항상 생각해오던 바였다. 모든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율도국을 치고자 하니 율도국 먹을 거야. 정복할 거야. 그대들은 정성을 다하라. 싸우자 하고는 그대로 진군했대요.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고 마숙이라는 애를 후군장으로 삼아서 정예병 5만 명을 거느리고 율도국 철봉산에 다다라서 싸움을 겁니다. 율도국 태수 김현충이 난데없는 군사가 온 걸 보고 크게 놀라서 왕한테 보고하고 한 부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싸웠어요. 길동이 이를 맞아 싸워서 한 번에 김현충을 베고 철봉을 얻어서 백성을 달래어 위로했대요. 되게 빨리 정복을 하고 있네. 정철로 철복을 지키게 하고 대군을 지휘하여 바로 도성을 칠 때 격서를 편지예요 이게. 율도국에 보냈으니 내용은 이러하였다. 의병장 홍길동은 그를 율도 왕에게 붙이나니 대저 그쪽 임금은 보통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오.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내가 하늘의 명을 받아서 병사를 일으키매 먼저 철봉을 깨뜨리고 물밀듯이 들어오니 왕은 싸우고자 하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항복해라 하니까 이제 왕이 우리나라가 철봉을 굳게 믿었거늘 이제 이렇으니 어찌 대항하리요 하고 항복했어요. 길동이 성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달래 안심시키고 왕위에 오른 후 율도왕을 의령군에 봉해주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된 거죠. 마숙과 최철로 각각 좌의정, 우의정 삼고 나머지 여러 장수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리니 조정에 가득 찬 신하들이 만세를 불러 감사합니다 했어요. 축하했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내에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주워가지 않으니 태평세이로 할 만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이 이렇게 결말이거든요. 홍길동이 율도국이란 나라의 왕이 된 것으로 끝이 났어요. 문제 봅시다.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아볼게요. 길동은 부하들에게 벼슬 주고 율도국 다스려서 자신의 바람을 이루었다. 맞죠? 2번. 율도국의 태수는 길동이 보낸 격서를 읽고 싸움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항복? 여러분 태수가 아니죠. 왕이에요, 왕. 태수는 어디 갔지? 그 죽은 애. 예. 김현충이에요. 얘는 싸우다 죽었어요. 2번이 바로 정답. 3번. 임금이 하늘에서 내려온 길동을 선동으로 오해하는 장면은 정기성을 보여준다. 맞고요. 길동이 잘 훈련된 정예병을 이끌고 율도국을 공격하는 장면에서는 영웅성을 부각한다. 맞습니다. 5번. 인형이, 길동이 형이 부친의 장례식에 나타난 길동을 동생으로 대했고 길동은 홍판서를 부친이라고 지칭한 거 맞아요.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자 홍길동의 일생은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드러난다. 그럼 여러분 이 작품에는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갈등과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인한 개인과 개인의 갈등 또는 내적 갈등도 다 드러나요. 즉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동은 부당한 사회와 충돌한대요. 네,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죠. 그리고
개인적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사회 부조리와 타협하거나 명분이 괴리되는 행위를 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도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적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길동이랑 인형이가 어, 그 인형이가 길동이를 잡아야 하는 막 그런 에피소드도 나오거든요. 길동이가 어쨌든 도적패의 무두머리라서 네, 그런 갈등도 나오고, 그리고 그 길동이 아빠가 그 정실 부인 말고 길동이 엄마 말고 첩이 한 명 더 있어요. 기생 출신의 첩이 있는데 걔가 길동이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도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길동의 벼슬길이 막히는 걸 보면 당시 사회에 적서차별이 존재했다. 그쵸? 봉건 체제의 상징인 임금님이 길동의 재주를 칭찬하는 걸 보면 당대 사회제도의 부당함에 공감한다? 절대 아니에요. 네, 그냥 재주 좋네. 끝. 네, 부당함에 공감하진 않습니다. 신분 차별에 저항했던 길동이 병조 판서 벼슬을 받은 후 자신의 행적을 죄라고 부르는 걸 보면은 타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길동이 살기 좋은 나라 율도국을 치면서 스스로를 의병장이라고 부르면서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 길동의 욕망 성취 과정에서 행위와 명분의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율도국 그냥 원래부터 살기 좋았거든요. 근데 쳐들어간 거니까 괴리가 있는 거 맞아요. 분란을 일으킨 길동에게 임금이 벼슬을 내려서 길동의 불만을 달랠 뿐 그 근본 원인, 적서 차별을 해소하지 않는 걸 보면 당대 사회가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작품들이 되게 베이직하지만 수능에 엄청 많이 나온, 기출로 많이 나온 작품들이니까 한 번씩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